안녕하십니까? 똑똑 오늘의 세계사 성우 양학입니다. 문경지치를 넘어 한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자, 출발하시죠. 똑똑 오늘의 세계사 지난 영상에서는 문제와 경제가 중국 역사상 최고의 태평성대인 문경지체를 어떻게 이룩했는지 살펴봤습니다. 아직 영상을 못 보신 분께서는 이후 춘천 영상을 이어서 보십시오. 문제, 경제, 무제와 관련해서 조선 세종이 경연자리에서 여러 신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체로 인간이란 처음에는 부지런하다가도 나중에는 게을러진다. 아무리 강직한 사람이라도 나중에는 해이해지기 쉽다. 임금은 부지런하고 검소해야 정치를 잘할 수 있다. 문제와 경제는 부지런하고 검소하여 성공했으나 무제는 방종하고 지나치게 욕심부려서 실패했다. 이번 시간에는 세종이 실패했다고 평가한 한무제의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학창시절 역사 시간에는 한무제가 한나라 역사상 최대 영토를 차지했고 성공한 군주라고 배웠습니다. 하필 한무제는 실패했다고 평가한 주인공이 우리나라에서는 감히 못 건드리는 성역인 세종이고요. 똑똑인지 꽉꽉인지 이제는 성역까지 동원하고 있고 초장부터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한무제 제위기간을 보면 기원전 141년부터 기원전 87년까지 54년입니다. 아울러 전한과 후한을 통틀어 가장 오래 제위했습니다. 그러니 교과서 한 줄로는 다 담지 못할 다사다난한 사연이 있겠죠. 그 사연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무제 유철은 선대인 경제의 11번째 아들입니다. 한 자릿수도 아니고 두 자릿수 차례일 정도니 황제가 될 순번도 아니었습니다. 유철이 태어나고 몇 년 안 돼서 경제의 장장인 유영이 황태자로 책봉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철의 어머니, 훗날 효경황후라고 불리는 왕씨는 야심가였습니다. 경제와의 사이에 자식이 없어서 소외받던 황후 박씨가 폐위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 틈을 타서 왕씨는 경제의 친누나의 딸과 자기 배에서 나온 유철을 결혼시키더니 황실 내에서 점점 자신의 영향력을 키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유철은 고종사촌과 결혼한 셈입니다. 이후의 순서를 보면 폐위된 박씨를 대신해서 황태자의 어머니, 즉 유영의 어머니가 황후가 되어야겠지만 패싱돼 버리고 왕씨가 경제의 두 번째 황후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번 편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대충 검색해도 당시 황실의 암투극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알 정도였습니다. 여치가 저지른 미친 짓까지는 없지만 역시 목숨을 잃은 경우도 있었고요. 이런 암투극을 다루면 한도 끝도 없을 듯하여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 유철의 어머니인 왕씨가 경제의 두 번째 황후로 되었습니다. 얼마 안 있다가 황태자 유영은 폐위되고 6살이던 유철이 황태자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141년에 경제가 사망하자 유철은 16살에 황제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받을 무제라는 호칭 덕분일까요? 소년 황제 유철은 나약하지 않았습니다. 황태자 수업을 10년간 받으면서 익힌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황제가 된 이유이기도 하지만 궁중정치를 쥐락펴락하는 치마폭 정치의 폐해였죠. 그래서 무제가 즉위하고 먼저 한 일은 황실의 최고 권력자이자 문제의 황후, 즉 무제에게는 할머니가 되는 효문황후와 결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한 일이 있습니다. 당시 개혁적인 유학자라고 평가받던 동중서를 기용한 것입니다. 한고제에 무예치, 문경지치가 있는데도 많은 분께서 한나라를 조선처럼 유학이 번성한 나라라고 생각하십니다. 사실 그것은 전한 말기에 찬탈자인 왕망이 등장하고 나서의 일입니다. 무제즉위 당시만 해도 한나라는 문경지치 시대를 이끌었던 도가적 통치체제가 주류였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 효문황후가 있었습니다. 바로 무제가 유학자인 동중서를 기용한 이유입니다. 이후에 효문황후가 죽자 동중서는 유교식 학교인 명당과 태학 건설을 주도했습니다. 당연히 한나라에서 유학이 꽃피우는 데 바탕이 되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문경지치라는 평화로운 시대를 끝내고 사회적인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서 법과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시행하는 법가체제까지 채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문경지치 시대와 결별한 무제는 마침내 그동안 쌓았던 곳간을 열기로 했습니다. 악덕군주를 이야기할 때 심심찮게 등장하는 소재가 능 만들기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지금보다 인류 수명이 더 짧았고
황제 스스로도 언제 죽을지 몰랐기 때문에 치세 초기에 자기 무덤을 만드는 것은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무제는 즉위 2년차부터 능공사를 시작하고 자빠진 게 흠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제는 재위기간이 54년입니다. 오래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능공사도 사치스러웠고 진신왕의 여산능에 버금갈 정도였다고 하니 흠에다가 흠집이 더 난 셈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대하실 무제의 대정복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무제에게는 큰 꿈이 있었습니다. 무려 하나라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중국을 항상 위협했던 북쪽의 흉노를 힘으로 굴복하려는 꿈이었죠. 흉노라면 항고제 유방 때부터 계속 갈등한 사이고 항고제 사망 후에는 여치가 흉노의 왕에게 성희롱에 가까운 편지를 받기도 했으며 문경지치 시대에는 아예 보물을 바치는 등 각종 유화 정책을 쓰면서 물리적인 충돌을 가급적 피하려 한 그 흉노입니다. 무제는 이광, 위청, 곽거병 같은 명장을 흉노로 원정시켜 초기에는 괜찮은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초원의 전사국가인 흉노가 만만할 리 없었습니다. 무제는 흉노를 치려고 기마병을 5만 가까이 파병했습니다. 중국 역사상 대규모 거병 중 하나인 수양제의 고구려 침공을 보면 100만의 병력 중 10만이 기마병이었다고 합니다. 무제가 얼마나 흉노를 때려잡고 싶었는지 한편으로는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부담이 됐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흉노에 대해 초반 기선은 제압했지만 완전히 정복하기는 당연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무제는 흉노보다 더 서쪽에 있는 국가와 연합하여 흉노를 협공하는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그런데 흉노보다 서쪽에 있는 국가? 당시 한나라 사람에게는 대항해 시대의 아메리카 대륙 같은 미지의 공간이었습니다. 이 동맹을 개척하려고 무제가 파견한 인물이 장건입니다. 그리고 장건이 개척한 서쪽으로의 경로가 바로 실크로드, 비단길입니다. 흉노족과 비단길 이야기는 이어지는 영상에서 꾸준히 다루겠습니다. 사실 흉노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는데 무제의 정복 본능은 끝이 없었습니다. 정말 이성이 마비된 본능입니다. 남쪽도 동쪽도 정복해야 했습니다. 중국의 남쪽이라면 오늘날의 베트남입니다. 당시 베트남 북부에는 진시황 사후, 이세황제 시대에 벌어진 혼란을 틈타서 군벌 조타가 세운 남월이라는 국가가 있었습니다. 남월을 거꾸로 읽어보시겠습니까? 월남입니다. 베트남 국명의 기원이 되는 국가죠. 무제가 이 남월을 정복한 이래로 100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북부 베트남은 중국의 지방국가가 됩니다. 삼국지를 깊게 아시는 분께서는 송건과 사섭의 관계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잠시 본론을 벗어나서 베트남 여행을 다녀오신 분께서는 아시겠지만 북부 베트남인 하노이, 남부 베트남인 사이공, 즉 호치민은 분위기가 다릅니다. 하노이에는 불교, 도교 사원 같은 한자 문명 유적지가 많다고 한다면 호치민은 잘 발달된 동남아시아 같은 분위기입니다. 현재의 도시도 과거 역사적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똑똑 오늘의 세계사를 사랑하시는 여러분께서 세계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아닐까요? 그 다음은 동쪽입니다. 중국의 동쪽이라면 네, 맞습니다. 무제의 정복 본능은 한반도 역사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번 영상을 굳이 조선 세종 이야기로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똑똑 오늘의 세계사에서 한국사를 언급하는 순간이 있네요. 그 전에 흔히 고조선이라고 하는 국가의 시작을 단군조선으로 봐야 하느냐, 기자조선으로 봐야 하느냐, 그리고 위만조선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느냐 같은 많은 역사적 논쟁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논쟁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조선이라고 하겠습니다. 무제가 제위할 당시에 조선은 굳이 따지면 위만조선이었고 지금의 북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무제는 이 조선마저 정복합니다. 국사시간에 한사군이라고 들으셨죠? 즉 4개의 군이라는 행정 단위로 한나라에 복속합니다. 이 한사군 중에 유명한 한 곳이 이후 고구려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호동 왕자와 낙랑공주의 살행 이야기 배경인 낙랑군입니다. 그리고 여담이 하나 더 있는데 위만에게 쫓겨났던 준왕은 남쪽으로 이동해 한왕이 되었고 무제의 침략을 용케 살짝 피할 수 있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역사 상식을 말씀드리는 이곳은 똑똑 오늘의 세계사입니다. 무제의 대정복 성과가 대단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국가 내부가 문제였죠. 민심은 이반하고 내정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제 본인부터 어릴 때 온갖 암투에 휘말렸다가 황제가 되었는데 본인의 다음 차례도 그랬습니다. 늙은 황제의 후계자 자리를 놓고 여러 종친이 반란을 일으키려는가 하면
음모가 발각돼서 2만 명이 한자리에서 처형당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무죄의 황태자인 여태자가 역모를 꾸민다는 고변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무죄는 여태자를 체포하라고 명했고, 이 소식을 들은 여태자는 수도 장안을 장악하고는 아버지가 보낸 관군에 맞섰습니다. 이른바 무고해화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여태자는 5일간의 혈투를 벌였지만 패배했고 이후에 도망치다가 자살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황태자로 선택한 자식이 막내 아들 유불릉입니다. 그런데 무죄는 더 골 때리는 사건을 벌입니다. 막내 아들을 태자로 선택하고는 그의 모친, 즉 자신의 마누라를 죽여버린 것입니다. 여치처럼 국정을 농단할 수 있다는 제목이었습니다. 무죄의 이런 대외 정복과 내부 혼란을 동시대에서 묵묵히 바라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역사계의 슈퍼스타 사마천입니다. 여러 현대 학자는 사마천이 쓴 사기를 진시황의 업적과 과오를 논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는데, 그 해석 이면에는 진시황과 유사한 한무제를 비판하려고 그렇지 않았겠느냐고 할 여지도 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모든 테스토스테론을 다 가져야 했던 무제는 사마천에게 궁형이라는 치욕적인 형벌을 내렸고, 그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역사서를 완성해야 했던 사마천. 두 거인의 삶 이후에는 한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놓이게 됩니다. 한무제가 주인공인 중국 드라마에서 사마천과 나눈 무제의 대사를 인용하면서 길었던 한무제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보다 더 재미있는 흉노와 초원길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짐은 그대가 쓴 책을 보았다. 너는 짐이 너를 죽이기를 바랐겠지. 천추만대가 모두 너의 충성과 절개를 찬양하고 짐을 폭군이라고 욕하도록 말이다. 하지만 너는 이 책을 갖고 가도 좋다. 어떤 이는 짐에게 너의 책을 태워버리라고 말했지만 짐은 그럴 필요 없다고 했다. 짐이 너의 책을 국가의 정사로 삼을 수는 없지만 한 사관의 말로 남길 것이다. 내일은 또 어떤 재미있는 세계사 이야기가 있을까요? 똑똑 오늘의 세계사는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댓글 참여 부탁드립니다.